그날 처음 봤을 때 저는 남편의 묘비보다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던 낯선 여자의 손끝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손이 제 남편 이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은 익명의 사연자가 보낸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매일같이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문객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꽃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고 그래서 제 삶이 뒤집힐 거라고 더더욱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9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이면 자동으로 두 사람분의 커피를 끓이고 잠깐 멈칫하며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저는 또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묘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잔디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에 촉촉한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검은 가디건을 걸친 여자가 제 남편 묘 앞에 낮게 앉아 있었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으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꼭 쥐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누구지? 조문객인가?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물어야 하는데 왠지 물어보기가 두려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빛을 피하듯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꽃을 조용히 묘비 앞에 내려놓더니 손끝을 묘비에 올렸어요. 그 손끝이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의 획을 천천히 따라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에도 본 것처럼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을 제가 오기 전부터 지키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관리소로 갔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저기 계신 분 자주 오나요? 관리소 아저씨는 모자를 벗어 땀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거의 매일 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꼭 와요. 항상 국화 아니면 금목서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말은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있다가 가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 규칙성은 너무 친밀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단순한 조문객이라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묘비의 오른편에 앉아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해가 조금씩 높아지고 그림자가 짧아지자 여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타는 듯 붉지도 얼음처럼 차갑지도 않은 눈동자.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 입술을 때려다 말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에 집으로 돌아와 부엌등만 켜두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낮의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낯선 여자의 손끝이 남편의 이름을 어루만지던 모습, 묘비의 차가운 돌 질감, 그리고 관리소 아저씨의 말. 거의 매일 저는 그 말의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인 것처럼 오래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걸까 하다가도 자꾸 멈췄어요. 혹시 남편의 회사 동료일까? 거래처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들려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누군가일까? 하지만 거의 매일이라는 말은 제 생각을 끝내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미처 상상해보지 않았던 가능성 하나. 그 가능성이 제 마음을 매일 조금씩 부식시키고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이름의 녹이 천천히 번져나가면서 남편에 대한 기억들마저 흐려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더 일찍 가보기로 했어요.
새벽 6시. 묘역에는 아직 이슬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소 차가 물을 뿌리고 지나간 뒤라도 잔디는 여전히 축축했죠. 이번엔 내가 먼저 도착했겠지? 그런데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 대신 작은 귤 2개가 묘비 앞에 놓여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남편이 겨울마다 귤을 미친 듯이 까먹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껍질을 한 번에 돌려 벗겨서 길게 늘어뜨려 놓고는 천진하게 웃던 얼굴. 그 모습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걸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는 드디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잠시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되었다는 말. 그 범위는 너무 넓었습니다. 그 안에 제 결혼 생활 전부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만큼 컸어요. 저는 조금 더 세게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고르지 못했어요. 어떤 관계였나요? 그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고도 예라고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순간 손잡이가 헐거워진 문 앞에 선 사람처럼 멈칫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지 않으면 더 궁금해질 것 같은. 바로 그때였어요. 묘역 아래쪽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도 관리소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구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여자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묵례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요. 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세게 쥐었어요. 미리 말했어야지. 말끝은 꾸짖음 같았지만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급히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이 형체를 닮아갔습니다. 식탁 위에 던지듯 놓인 젓가락 소리, 물이 끓다 넘쳐 흘러 가스불 가장자리에 보라색 얼룩을 남겼고 전화기 진동이 식탁 모서리를 타고 짧게 떨었어요. 어머니는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여자 있었던 거 너도 대충 알았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혀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낮에 귤 2개가 자꾸 반짝였어요. 남편만 아는 버릇, 남편만 좋아하던 방식, 그런 사소한 것들이 폭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힐까 싶어서 영수증, 보험 증권, 회사 명함들, 모르는 이름이 적힌 봉투들, 그중 하나, 은행에서 온 우편에서 낯선 이름으로 된 송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 메모란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마워한 걸까요?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묘역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또 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이름, 당신 맞죠? 그녀는 봉투를 보고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 돈은 뭐죠?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멀리 묘비를 한번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부탁하셨어요. 제게가 아니라 어떤 이름에게요?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게가 아니라 어떤 이름에게? 무슨 뜻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달려나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자의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처럼 뭔가 거대한 진실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긴 문장을 꺼냈던 날,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고 묘역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연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분과는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과 의구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왜 매일 말을 잊지 못하자 그녀가 제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두툼한 종이의 촉감이 손바닥을 눌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합의서 사본, 사고 경위서,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의 편지에는 제목처럼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 그 아래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대체 뭘까요? 그녀는 낮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2살 때였어요. 제 아버지가 밤샘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도망쳤고 아버지는 몇 달을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병원비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합의서엔 가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잠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게 당신 남편이었어요. 저는 의자 없이 허공에 주저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묘비의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남편이 왜 남의 사고 비용을? 그녀가 다른 편지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왜 이래야 하는지 편지 한 장만 남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그 길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요. 저는 죄책감을 오래 끌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매달 들어온 돈에 보낸 사람은 가끔 바뀌었지만 봉투 안쪽엔 같은 글씨가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우리 쪽에서 보낸 답장이었고요.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해자가 아니었는데 대신 그분은 그날 교차로에 있었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처음으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가해자는 도망쳤죠. 저는 남편의 그날을 상상해봤어요. 길을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 요청을 하고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기다렸을 남편의 모습. 그분은 그날 이후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119에 신고했더라면,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봉투 속 다른 편지를 꺼내니 남편의 필체가 낯설 만큼 단정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모두 알 수는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버팀목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 굳어있던 제 몸속 어떤 문이 조금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왜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는지, 왜 가끔 무거운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우리 묘에 매일? 그녀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도 저는 아직 빚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움 말고도 제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엔 제 이름이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전해주세요. 라는 메모도 함께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프다는 걸 아셨나요?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신문부고란을 보고서야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분이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만약을 대비한 걸까요?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를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제 마음의 지도가 어디까지 다시 그려져야 하는지 모른 채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봉투 안에 있을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읽으시면 내일 다시 와주세요. 제가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첫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 다음 문장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의 빚을 지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생명을 빌려주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또 하나의 서류는 장기기증 등록증이었어요. 남편의 이름, 서명, 등록 날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그 정신없는 시간 동안 의료진이 제게 무언가를 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저는 흔들리는 정신으로 네라고 대답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였구나. 저는 그날에 저 자신에게 처음으로 선명한 감사를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아마 당신이 나를 오랫동안 원망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나의 왜곡된 자책과 침묵이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겠지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왜 혼자서만 그런 일들을 결정했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원망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조금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춰야 했어요. 눈물이 글자를 가렸거든요. 내 이름 대신 다른 심장이, 다른 눈동자가, 다른 숨결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의 귤 2개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뉴욕에서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녀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복도에서 찍은 듯한 작은 아이가 주황색 모자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심장이 나빴어요. 태어날 때부터 구멍이 있었고 점점 커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맞는 심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난 그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등줄기를 천천히 타고 내려가는 전율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느낌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말하길 정말 건강한 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의 심장인지 몰랐어요. 익명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증자 가족과의 만남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매일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매일 온 건 이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늘도 잘 뛰어요. 오늘도 잘 웃어요. 오늘도 잘 먹어요.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계단도 뛰어 올라가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의 가슴에서 뛰고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남편이 누군가의 아버지에게 빚을 갚고 또 누군가의 아이에게 삶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내내 원망만 하며 붙잡고 있던 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떤가요? 아주 건강해요. 이제 11살이 됐는데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요. 예전엔 뛰지도 못했는데 그녀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축구공을 안고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 가끔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내 심장은 누구 거였어? 그러면 저는 말해줘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단다. 너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랍가장 아래에서 또 하나의 작은 수첩을 찾았습니다. 날짜별로 짧게 적힌 문장들이 있었어요. 3월 15일 오늘 그녀 아버지 병원비 입금. 4월 22일 오늘 등록증 우편 발송 완료. 5월 30일 오늘 당신이 웃었다. 마지막 문장은 제 이야기였어요. 아주 평범한 날, 제가 귤을 까서 남편 입에 넣어주며 웃던 날의 기록. 6월 3일 오늘도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7월 10일 병원에서 연락 왔다. 잘 맞는 환자가 있다고. 8월 1일 언젠가 당신이 이해해 주길. 저는 물을 위에서 수첩을 덮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이 했던 작은 선택들의 목록을 천천히 더듬어 보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까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 여자가 매일 그곳에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간직하며 살았는지. 그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 장기기증 등록증, 그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를 낯선 여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차가운 묘역이 아니라 따뜻한 우리 집 식탁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그 사람을 집에 들여놓는다고? 아직도 뭘 모르겠니?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들어야 해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을. 난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 어머니, 남편의 편지도 있어요. 남편이 직접 쓴 글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의심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날, 그녀는 작은 과자 상자와 귤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귤이었어요. 문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낯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처음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를 우리고 그녀는 가져온 귤을 하나씩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짓이 남편과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렸어요. 똑같이 껍질을 돌려 벗기고 똑같이 하얀 속껍질까지 정성스럽게 떼어내더라고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뜻밖에도 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단어는 무겁게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녀에게, 그리고 어쩌면 평생을 침묵 속에서 혼자 아파했던 자신에게 건네는 사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말이 우리 셋 사이에서 여러 번 오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오해가 풀린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당신이 매일 그곳에 있었는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매일 가지 않으려 해요. 그 아이가 잘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앞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가끔은, 네, 가끔 이 귤을 들고 올게요. 그분이 좋아하셨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겨울이면 집안에 귤 냄새가 잔뜩 났어요. 하루에 10개도 넘게 드셨거든요. 어머니도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셨어요. 맞아. 껍질을 길게 벗겨서 자랑하던 게 어제 일 같네. 귤 껍질을 벗기는 소리가 조용히 식탁에 번졌고 어머니는 반으로 쪼개서
아이가 먹기 편한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이 귤, 그 아이에게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남편이 좋아했던 귤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묘역의 차가운 돌과 그 앞의 여자는 이제 제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과 선물이 우리를 같은 식탁으로 데려왔고 같은 귤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준호예요. 이준호. 준호.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남편도 그 이름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래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참 멋없게 떠났네요. 그런데도 참 잘 떠났네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날 밤, 저는 집안 여기저기에 있던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서랍에 남편의 수첩과 등록증, 그리고 준호의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정리가 진행되는 걸 느꼈어요. 분노는 이해로, 의심은 신뢰로, 원망은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준호와 함께 집에 왔어요. 활짝 웃는 아이를 보니 정말 남편의 심장이 그 작은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아이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뛰어다니고, 웃고 귤을 한 번에 3개나 까먹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할머니, 이 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따 집에 갈 때 챙겨줄 테니 많이 가져가거라. 우리 아들, 아니, 너희 심장 주인도 이 귤을 정말 좋아했단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겠죠. 언젠가 또 귤이 제 식탁 위에 오를 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다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배신이 아니라 이해로요. 다음 겨울도 귤 냄새가 잔뜩 나겠죠. 그 냄새가 나면 저는 또 누군가의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소리를 멀리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죽어서까지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풀지 못한 오해가 하나쯤 떠올랐나요? 보이지 않던 문장 하나가 밝혀졌을 때 기억의 색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비로소 믿게 됐습니다. 만약 지금도 마음 한쪽에 오래된 질문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질문을 한 글자만큼 더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늦은 이해도 이해이고 늦은 용서도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라는 걸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명되지 않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이유를 품고 있었다는 순간, 혹은 누군가의 침묵 뒤에서 발견한 진실의 조각,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오늘 밤을 건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